돈도 없으시면서 왜 매번 오세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박선옥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67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 하지만 그날은 추석 연휴 첫날이라 가게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난 건 아들네 집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토란,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고르고 또 골라 아들네 식구 생각하며 정성껏 장을 본 것들이었어요. 이 나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명절 음식만큼은 직접 만들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제 고집이었죠. 가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새벽마다 서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약 10년 동안 혼자서 이 가게를 묵묵히 지켜왔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만들면 단골 아주머니들이 사장님 손맛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아들네 가져갈 명절 음식으로 토랑국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67살 주름진 손으로 토란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면서 문득 며느리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추석 때였죠. 제가 만든 토랑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간편식으로 해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며 넘겼죠. 괜찮아. 명절 음식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가 조금 차가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봅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죠. 이 가게에서 37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 준석이를 키우면서 남편 병원비 대면서 정말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손님들께 반찬 팔아서 번 돈으로 통장에 조금씩 모아뒀죠. 엄마, 그만 좀 쉬면 안 돼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준석이가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30년간 이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일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했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들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11시쯤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토랑국,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잡채, 동그랑땡. 하나하나 정성껏 용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손자 지훈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따로 많이 만들었죠. 할머니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의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7살 손자가 할머니 음식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아해 주다니 전 너무 행복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 할머니 오늘 반찬 뭐 만드세요? 하고 물어보는 너무 예쁜 손자였죠. 그 아이가 있어서 힘든 새벽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나 미라는 요즘 제 음식을 예전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지훈이만큼은 항상 맛있게 먹어줬어요. 음식을 다 담고 가게 문을 잠그는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30년을 명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갔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그래서 아들네로 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더욱더 무거웠죠.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추석 풍경들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먹구름 같은 게 끼어 있었죠. 괜한 생각이겠지. 아들네 집에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음식 가득 담긴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제 정성이, 제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음식들이 마지막 추석 음식이 될 줄은. 아들네 아파트 앞에 택시가 도착해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0대 어머니가 명절 음식 들고 아들네로 가는 모습을. 30년간 추석 때마다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우선 그런 마음을 뒤로 한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어머니 하고 맞아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인사는 했지만 얼굴에 미소가 없었죠. 음식 좀 만들어 왔어. 많이 힘들었지? 혼자 준비하느라. 아, 네. 그냥 간단하게 차렸어요. 솔직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투가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제가 너무 민감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준석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음식 들고 오시느라 힘드셨겠다. 제가 갈까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들은 일어나서 제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줬어요. 예전 같으면 우와, 어머니 손맛 하며 좋아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의무적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냈어요. 토랑국, 나물들, 잡채, 동그랑땡.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미라가 준비한 음식들을 봤죠. 간편식 포장 용기들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제 명절 음식도 시대에 안 맞아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쉬세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30년간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이 시대에 안 맞는 음식이라니. 아니야. 명절에는 이래야 명절 같지. 지훈이도 할머니 음식 좋아하잖아. 요즘 애들은 다 배달 음식 먹는데요. 저희 지훈이도 마찬가지예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거실로 나가버렸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죠. 할머니 멸치볶음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손자만이 제 음식을 좋아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지훈아,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하지만 준석이와 미라는 제 음식보다 간편식 위주로 먹었어요. 토랑국은 거의 손도 안 댔죠. 잡채도 한두 젓가락 뜨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식탁이었지만
저만 느끼는 소외감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예전에는 같이 설거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분명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어요. 준석이는 방에 들어갔고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한참 후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였어요. 미라가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았죠. 궁금해서 살짝 일어나 부엌 쪽을 봤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제가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만든 토란국, 하나하나 손질한 나물들, 정성껏 볶은 잡채, 거의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였어요. 미라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이 저렇게 남아있다니. 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이 애들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만 들었죠.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새벽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추석 때 본 그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남은 음식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던 거실. 손님들께 반찬을 팔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제 음식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 그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점심때쯤 단골 주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드님네 집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어요. 음식 많이 해 가셨겠네요. 사장님 음식 솜씨면 며느님이 좋아하셨겠어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애매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가 한가해졌어요. 문득 아들네 생각이 났죠. 추석 때 가져간 음식들 다 먹었을까? 아니면 그대로 냉장고에 있을까? 반찬이라도 새로 만들어 가져다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조금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오후 4시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담은 보자기를 들고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역시 조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와 준석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지훈이는 아마 학원을 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냉장고에 반찬이라도 넣어놓고 가야지. 혼잣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추석 때 가져다 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토랑국도 나물들도 잡채도 거의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였죠. 무려 3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남아있다니.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결국 똑같이 남겨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죠. 며느리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저분하게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원래 그 수첩을 열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수첩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고 하필 그 글자들이 스쳐가듯 제 눈에 들어왔죠. 시어머니 재산 알아보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더 읽어 내려갔어요. 반찬 가게 월 매출, 가게 건물 시세 조회, 재산 규모 대비 요양원 비용. 손에 든 수첩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찬 가게로 얼마나 버는지, 건물이 제 것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뒤에서 몰래 그런 걸 알아보고 있었다니.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25년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벽에 기대섰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한 푼 두 푼 모은 게 너에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였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만 들었죠. 제가 만든 음식은 시대에 안 맞는 음식이고 제 정성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었고 결국 중요한 건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있냐는 것뿐이었나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얼른 이 집에서 우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수첩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났습니다. 67살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우는 모습, 누가 보면 얼마나 처량할까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장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뒷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결국 그날 저녁 장사를 하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떠오르는 대답은 없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수첩의 글자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재산 알아보기.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제 평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탐나는 대상이었던 거죠. 수첩을 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눈을 감으면 그 글자들이 보였죠. 시어머니 재산 알아보기.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들께 반찬을 팔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았지만 그 시간이 예전처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모르게 조용히 물어보고 싶었죠. 준서가. 엄마야, 지금 통화 괜찮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미라가 요즘 너한테 뭐 물어본 거 없니? 엄마 재산 같은 거라든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오해하신 거예요. 미라가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가슴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역시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제 재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넘긴 거죠. 엄마 재산이 그렇게 궁금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라는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일까요? 수첩에 적혀 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좀 예민했나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수첩에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을까요? 그날 저녁 보육원 원장인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친구였죠.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정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선호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다음 날 오후 정희를 만났습니다. 가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정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선호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추석 때의 차가운 대접, 수첩에서 본 내용들, 아들과의 통화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선호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근데 정희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오해일 수도 있잖아. 선호가 있잖아.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는데 네 며느리가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 보육원 앞 카페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반찬 장사를 30년이나 했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니.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돈 있는 시어머니로. 선호가 너무 상처받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25년간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명절마다 용돈 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손잡아주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있냐는 거였네요. 그날 밤 가게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3억 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반찬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대고 아들 대학 보내고 그래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이 그렇게 탐나는 거였구나. 제 헌신은 보이지 않고 제 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오직 이 숫자만 보였던 거죠.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정말 저 사람들에게 남겨야 할까? 사랑도 없는 곳에, 감사함도 없는 곳에, 오직 탐욕만 있는 곳에 제 평생을 남기는 게 맞는 걸까요? 문득 오늘 정희를 만난 게 떠올랐어요. 30년간 함께 보육원 봉사를 해온 친구. 그 아이들은 항상 제 반찬을 맛있게 먹어줬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그런 말들을 해줬어요. 며느리는 제 음식을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지만 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했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줬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었죠.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며칠 후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다짐했죠. 정희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제 재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오전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일이라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박선옥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께서 어제 저희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게를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인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언제요? 어제 오후 2시경에 방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게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셨고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요, 온몸이 떨렸죠. 저는 어제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대출 상담도 받은 적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가족분이 데리러 오신 건가요? 고객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오셨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며느리였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가지고 은행에 갔던 거예요. 제 도장을요? 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가게 등기부등본을 모두 지참하셔서. 아, 잠시만요. 상담 기록을 보니 며느리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30년,
무려 30년간 새벽 4시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일한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약 10년 동안 혼자서 묵묵히 지켜온 소중한 가게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을 열었고 아파도 참고 일했죠. 근데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감히 함부로 이 소중한 가게에 바친 제 인생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니. 고객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며느리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어요. 아, 네. 그럼 본인 의사가 아니시니 대출 진행은 중단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더 이상 들을 힘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는 이미 힘이 풀렸죠. 하지만 가게 아니라 참았습니다.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제 집에 왔을 때 몰래 가져간 걸까요?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떼었을까요? 제 신분증을 복사해 갔던 걸까요? 정말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수첩에 적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반찬 가게 매출, 건물주, 세입자, 가게 건물 시세. 그게 다 이걸 위한 준비였구나.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제가 30년간 지켜온 생계수단을 담보로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첩을 봤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제 등 뒤에서 몰래 제 인생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죠. 67살 할머니가 혼자 방 안에서 서럽게 우는 모습. 누가 봤으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멈췄을 때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분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었어요. 결연함이랄까요? 벽에 기대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25년간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명절마다 용돈 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손잡아주고. 그런데 결국 제게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네요. 제 헌신은 보이지도 않고, 제 사랑은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제 재산만 보였던 거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67년을 살면서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재산은 사랑이 없는 곳에 절대 남기지 않을 거야. 30년간 모은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가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탐내는 저런 사람들에게 남겨줄 바에야. 차라리 그 순간 문득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의 얼굴도요. 할머니 반찬 최고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준 아이들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제 가족 같았던 아이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후였지만 더 이상 장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내 평생 내가 정하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박선옥 고객님이시죠? 전화로 예약하신 분. 이쪽으로 오셔서 편하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변호사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생전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자녀분께 재산을 미리 물려주시려는 거군요. 아니요. 자녀가 아니라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흔한 경우가 아니었나 봅니다. 보육원에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니까요.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조차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확고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여하실 재산 규모와 수증자, 그러니까 받으실 보육원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현금 3억 원입니다. 보육원으로요. 30년간 제가 봉사해온 곳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 꺼내 전달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3억 원 전액을요? 혹시 일부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액입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마 며칠 정도 걸릴 텐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리면서 택시를 탔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날 저녁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미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응. 가게 일 보러 시장 좀 갔다 왔어. 왜? 아니, 그냥요. 요즘 어머니가 뭔가 다르신 것 같아서요. 다르다니?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며느리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똑같은데 뭘.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대화 자체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걱정하는 척 건네는 진심이 아닌 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네, 알겠어요.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서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혹시 언제 사무실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류를 꼼꼼히 읽고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박선옥.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3억 원이 보육원으로 가는 거예요. 보육원 측에 바로 연락해서 증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30년간 모은 돈을 다 내놨는데도 후회가 없었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간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보였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는 게 느껴졌죠. 며느리는 제 음식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어요. 할머니 반찬이 최고예요라고 말해줬고 항상 제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죠. 보육원 원장이자 제 친구인 정희가 원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호가 오늘은 무슨 일이야?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원장실로 함께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정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 전 재산인 3억 원을 보육원에 전액 기부하기로 한 것. 선호가 정말 괜찮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그거 네가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보육원에 기부해주면 나야 좋긴 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깐. 근데 나는 여기 보육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너의 친구이기도 하잖아. 네가 평생 힘들게 모은 이 돈이 너무 귀한 돈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받아도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정말 보육원 원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론 친구로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괜찮아, 정희야. 받아도 돼. 나는 사랑이 없는 곳에 내 돈을 남기고 싶지 않아.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고 나에게 진심으로 항상 고마워해주는 이 아이들이 진짜 내 가족 같아.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선호가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이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냥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었다고만 해줘. 정희와 대화를 끝낸 후 저는 보육원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반찬 봉사 다닌 곳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재산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미라가 어머니 요즘 이상하다는데. 이상하다니. 엄마가 뭐가 이상해? 잘 모르겠는데. 자꾸 외출하신다고.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왜? 그것도 간섭하려고? 아니면 뭐 다 큰 40대 아저씨가 곧 내일 모레 이른인 엄마 뒷공문이라도 졸졸 쫓아다니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걱정 말고 너나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행적을 캐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기부는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육원으로 증여가 완료됐다고요. 이제 그 3억 원은 제 돈이 아니라 보육원 아이들의 돈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30년을 모은 돈이 사라졌는데도 후회가 없었죠. 그날 오후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이라가 어머니 뵙고 싶대요. 무슨 일인데? 그냥 이야기 들을 게 좀 있대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아마 재산 이야기를 꺼내려나 보다라고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석이와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 둘의 표정이 심각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준석이를 쳐다봤어요.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고민? 어머니, 혼자 가게 운영하시면서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군요. 그리고 제 재산은 그래서 그게 다야. 미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가게랑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드디어 나왔네요. 재산 이야기가. 미라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리하실 때도 됐고.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려고 했죠. 내 재산 말이지. 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너희가 관리해 주겠다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증서였어요. 미라야. 그런데 말이야. 이미 다 정리했어. 네, 정리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내 재산 3억 원. 전부 보육원에 기부했어. 이미 일주일 전에 증여 완료됐고.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방금 상이라고 했니? 왜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그럼 너희는 너희 돈 쓸 때 나랑 상의하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죠. 아니,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네는 안 주고 생판 모르는 애들만 있는 보육원에 준다는 게? 응, 사랑이 없는 곳에 내 재산을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미라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증여 계약서를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 아들이면 뭐하니?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잖아.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며느리가 내 도장 가지고 대출 상담받으러 왔다고. 30년간
내가 지켜온 가게를 담보로 잡으려고 했지. 미라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고요. 그리고 수첩에 적어놨더라. 시어머니 재산 알아보기, 반찬 가게 매출, 건물주, 세입자, 내가 전부 다 봤어.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재산 이야기했다며. 보육원 앞 카페에서. 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25년간 너를 딸처럼 아꼈어. 명절마다 용돈 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지훈이 봐주고. 그런데 너한테 난 뭐였니? 그냥 돈 있는 시어머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 음식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지.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반찬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였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엄마가 아니라 돈 주는 기계였구나.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손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할머니 돈이니까 할머니가 쓰시는 게 맞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적어도 손자는 이해해주네요. 고맙다. 지훈아. 지훈아, 넌 가만히 있어. 괜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다 알아요. 할머니 가게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거? 지훈아, 나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이제 가게 정리할 거야. 솔직히 30년 했으면 됐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할게.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 완료됐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결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전 계속 할머니 보러 갈게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도 너는 보고 싶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아들네와 그 일이 있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30년간 운영하던 반찬 가게의 문을 닫았죠. 단골 아주머니들이 아쉬워했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죠. 67년을 살았지만 필요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열러가는 게 아니라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정희가 제 기부금으로 보육원 주방을 새로 단장했다고 했죠. 선옥 할머니 주방이라는 작은 명패도 달았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배추를 씻고 있었죠.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배추를 깨끗이 씻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가게에서 혼자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그때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호가 오늘 너네 며느리가 다녀갔어. 미라가. 응. 네가 30년간 봉사한 거 보러 왔더라.
사진들도 보고 아이들 얘기도 듣고 한참을 울고 가더라.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네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더라.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호가 네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너 덕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며칠 후 지훈이가 보육원을 찾아왔어요. 혼자였죠. 할머니, 지훈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달랐어요. 지훈아, 고맙다. 그럼 할머니 좀 도와줄래? 네. 제가 할머니한테 배울게요. 손자와 함께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어요. 지훈이가 아이들과 웃으면서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원룸 문 앞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어요. 미라가 보낸 편지였죠. 편지에는 사죄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준석이에게서도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었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30년간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할머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며느리는 제 음식을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알았고 진심으로 좋아해 줬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번 기회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마음처럼 정말 따뜻했죠. 67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위한 제 인생은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죠. 돈도 다 없어졌고 가게도 문 닫았고 가족과도 멀어졌지만 지금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모든 걸 잃었는데 행복하다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67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워요. 지훈이가 다시 보육원에 왔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려왔더라고요. 할머니, 제 친구들도 봉사하고 싶대요. 제가 할머니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지훈아. 젊은 아이들이 보육원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뭔가 희망이 보였죠. 지훈이는 제가 제대로 키운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삽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됐어요. 평생 모은 3억 원이 사라졌지만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재산을 남기지 않은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혹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